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 해부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인물은 누군가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는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 이렇게 3명입니다. 네. 14일 날 총재 선거를 진행을 하고 16일에 총재를 총리로 지명하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이른바 이제 레이와 아저씨 이렇게 알려져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인데 네. 당내 다수 파벌이 지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수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가 요시히데가 가장 유력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온 인물인가요? 이 사람은 1948년 이 북부의 아키타현에서 태어났는데요. 부친은 농업에 종사했고 모친은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도쿄에 상경을 해서 골판지 공장, 스키지 시장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벌어서 당시 사립대 중에 학비가 가장 저렴했던 호세이 대학의 법학부 정치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73년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후에 건설 전기 설비 공사에 입사를 했는데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1975년에는 이 오코노기 코사부로라는 이 주무의원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을 하는데요. 네. 이 오코노기의 선거구는 가나가나현의 이제 요코하마시였는데 스가 요시히데는 여기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이었지만 11년간 비서로 일하면서 이 지역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지극히 평범한 길을 걸어온 인물인데 그러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출마를 해서 이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1987년에 요코하마시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 이후에 재선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시의원이었지만 이미 지역구 의원 비서로 10년 넘게 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정관계 인맥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밤의 요코하마 시장 이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1996년에 중의원 선거에 나가서 마찬가지로 이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가나가와나현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국회 진출에 성공을 한 건데요. 이 선거를 할 때 상대 후보 측에서 이 스가 요시히데는 가나가와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예. 스가 요시히데는 오히려 명함에다가 난 아키타현 출신이다 이런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가와에 사는 도호쿠 지방, 그러니까 그 아키타현이 있는 북부 지방 출신들 유권자들이 이 문구를 보고 지지를 이제 하면서 오히려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중의원에 진출하면서 국회 진출을 한 것이지만 이때는 또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참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일단 이때가 자민당이 부패 스캔들 때문에 정권을 잃었다가 이제 되찾는 과정에서 파벌 간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였거든요. 이때 스가 요시히데는 막 파벌을 옮겨다니면서 굉장히 복잡한 처세를 했습니다. 원래 소속 파벌은 오늘날의 이제 다케시타파라고 불리는 이 파벌이었는데 네. 오부치 게이조 총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더니 자신의 정치 스승을 따라서 1998년에 이 파벌을 탈퇴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날의 이제 기시다파로 불리는 갱지회로 소속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에 모리 요시로 총리 내각 불신임안이 이제 제출이 됐을 때 이 갱지회가 여기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놓고 분열을 하게 되거든요. 네. 스가 요시히데는 이 불신임안 찬성 입장에 섰지만 정작 갱지회 조직이 쪼개질 때는 반대파에 가담을 하는 이런 좀 일관되지 않은 행보를 보입니다. 이러다가 성공을 좀 한 게 2006년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후계자를 선출하는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를 지지를 했던 건데요. 이게 아베 신조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스가 요시히데가 1차 아베 집권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내용만 들어보면 사실 당시 시류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만 뭔가 좀 잘 옮겨 다녔다?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뭔가 양지만 쫓아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근데 또 이 묘한 게 그렇지 않은 이제 선택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베 신조 총리가 1차 집권 끝에 이제 사임하고 난 이후에 2007년에 총재 선거를 하는데 그때는 모든 파벌이 아소다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걸고 후쿠다 야스오 총리를 지지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 스가 요시히데는 소속 파벌인 이 갱지회 방침에 따르지 않고 아소다로 지지를 고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소다로가 이제 후쿠다 야스오에게 졌기 때문에
스가 요시히데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봤죠. 네. 근데 후쿠다 정권 이후에 결국은 아소다로가 총리직을 잇게 되면서 스가 요시히데는 요직에 또 발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민당이 정권을 잃은 이후인 2009년 총재선거에서는 당시에 비주류였던 이제 보노다로를 지지했는데 하지만 이제 또 최대자가 됐죠. 이때 다니가키 타다카즈라는 사람이 총재가 됐기 때문에 네. 선거에서 졌는데 근데 2012년 총재 선거에서는 또 아베 신조의 복귀를 위해서 아소다로하고 이제 동맹을 맺게 하는 이런 활약을 했기 때문에 정권 창출에 또 공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베 신조 정권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처럼 된 거고 그 덕에 이제 8년간 관방장관직을 유지하게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뭐 철새라기보다는 좀 수완이 좋고 수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뭔가 이제 그 직을 수행하면서도 주로 그런 역할을 이제 해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는 스가 요시히데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으로 사실 아베 신조 총리가 굉장히 후계자로 밀고 있다는 이 기시다 후미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 아베 총리가 후계자로 민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지만 사실 이번에 이 후보 3인방 중에서는 가장 지금 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사임한 직후에 이제 면담을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는 지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절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뒤통수를 맞은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근거 없는 기대를 했던 건지 알 수가 없으나 이제 출마를 강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시다 후미오는 1957년생이고 아베 신조와 마찬가지로 3세 정치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쿄에서 나고 자랐고 1982년에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이후에 은행에 취직하는 전형적인 엘리트 회사원 코스를 밟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87년에 아버지인 기시다 후미타케의 비서가 되면서 정계에 입문을 한 것이고, 이 1993년에 아버지의 출신지인 히로시마에 출마해서 중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제 국회에 입성을 성공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또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아베 신조 1차 집권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특임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특명 당담 대신으로 입각을 했고, 후쿠다 야스오 총리 때도 같은 직책을 유지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직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수석파벌인 갱지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 정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이제 되는 건데요. 네. 이후에 2012년 말부터는 외무상으로 입각을 해서 일하게 된 것이었고, 이 직책을 2017년 1월까지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제 한 거죠. 이 기록이 이제 오이라 마사요시를 넘어서 요시다 시게루에 이은 역대 2위로 긴 기간 동안 외무상 직책을 추행한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 외무상으로 이제 일할 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지 이 군함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아베 신조가 기시다 후미오를 중용한 이유는 뭘까요? 이 소속파벌인 갱지회가 외교적으로 비둘기 받은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주변국들에게 생색내기 좋은 인사다 이렇게 판단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당내 주요 파벌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입각을 시켜서 자기 밑에 좀 묶어두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아베 신조가 2차 집권 때 자민당 간사장으로 중용한 사람도 갱지회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 다니가키 타다카즈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기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지금의 이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으로 바뀐 건데 아무튼 아베 신조 입장에서는 갱지회하고 여러모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제 사례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인방 가운데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게 아베 신조 총리는 이 사람만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만큼 이제 좀 위험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957년 도쿄에서 태어났지만 곧바로 도토리현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도토리현 치사 출신이고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1979년에 게이오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미쓰이은행에 입사를 했는데 뭐 여기도 전형적인 엘리트 회사원 루트를 밟은 거죠. 네. 1981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는데 이때 아버지와 친분이 깊었던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정계 진출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나카파라고 불린 파벌 조직인 목욕클럽의 사무국에 취직하는 걸로 정계 입문을 해서 1986년에 도토리에서 이제 중의원으로 당선이 되는데요. 이때가 불과 28살이었고 네. 전국 최연소 의원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나 이후 행보는 그야말로 이제 풍운하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행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부침이 많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다나카 가쿠에이가 1985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일단 소속을 나카소네파로 이제 옮겼고요. 1988년에는 정책 모임인 유토피아 정치연구회 결성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 함께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 이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입니다. 예. 그리고 1994년에 비자민 연립 정권이었던 호소카와 정권이 정치개혁 입법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찬성을 하는 바람에 자민당에서 징계를 당해서 또 탈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오자와 이치로가 창당한 신진당, 그 당시에는 자민당이 아닌 다른 당인 거죠.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또 1995년에는 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이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탈당하고 96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97년에 자민당에 다시 복귀했고 고이즈미 정권에서 방위청 장관을 맡으면서 주요 인물로 부상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부침이 많은 그런 이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네. 이후에도 주로 농업 분야와 군사 정책에서 쭉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또 뭐 아베 신조의 라이벌이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라이벌 구도가 된 건가요?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 조직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서 후보 5명 중에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의 탈당 이력 이런 것들 때문에 당내 기반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탓인지 2차 투표에서는 당내 다른 파벌들이 복귀한 아베 신조를 지지하기로 합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시바 시게루는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후에 자민당 간사장으로 기용이 됐고 2014년에는 또 입각을 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계속 아베 신조 총리하고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 직을 내려놓고 포스트 아베를 준비한다.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네. 2018년에 총재 선거에 결국 출마했지만 아베 신조에게 이제 패배를 하게 된 건데요. 이때도 지방 조직들의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다. 이 점이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아베 신조로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또 여론조사상에서 보면 이시바 시게루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최신 여론조사는 스가 요시히데가 1등 다시 뒤집은 상황이긴 하지만 예. 계속해서 차기 총리감으로는 1등이 이제 이시바 시게루였는데요. 이게 이제 아베 신조 총리와 정치적 마찰을 계속 일으켜왔기 때문에 뭔가 대척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점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일본의 총리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민당 내 파벌들이 이제 나눠먹기식으로 선출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네. 이번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본인도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해서 과거부터 파벌을 없애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왔지만 결국 2016년에는 현실을 인정하고 본인의 파벌을 이제 만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걸 볼 때 일본 참 여러모로 이제 특이한 나라인데 정치적으로 이게 민주주의냐 이런 비판도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도 아마 여러모로 이제 민주주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네. 그런 이제 선출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총리 후보 3인방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